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 함께할 주제는 불면증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정석훈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코로나19로 인한 심리 방역이라는 말도 있지만 요즘에 또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불안감이 불면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보통 우리가 우울증하고 불안증 두 가지는 불면증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은 잠을 잘 못 주무시기도 하지만 이제 불면증이 있으면은 다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불안증이 심하면은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밤에 잠을 잘 못 자다 보면은 누워서 자꾸 이렇게 불안감에 휩싸이시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상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하고 불안증이 불면증하고 상호 이렇게 연관돼 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얘기를 하셨고요. 오늘 함께할 주제가 불면증입니다. 그러면 이 불면증 비교적 흔한 질환일까요? 불면증 증상 자체 굉장히 흔합니다. 굉장히 흔해서 나이가 드실수록 더 흔하고요. 보통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이가 드실수록 굉장히 불면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많으면 불면증이 많고 여성이 더 많다는 건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보통 이제 나이가 많으실 때 이렇게 불면증이 증가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체적으로 나이가 드시면은 신체적으로 약해지다시피 우리 뇌도 잠을 잘 자는 기능 자체가 나이가 드실수록 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게 약간 좀 당연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활동량이 줄어드시니까 누워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시죠. 그래서 낮에 밤에 예를 들어서 활동을 하시기보다는 되게 누워서 잠을 청하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불면증이 상대적으로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좀 많으신 거는 스트레스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울증 같은 것도 여성분에게서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호르몬, 스트레스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것 중에 조금 더 제가 신기했던 거는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고령이 갈수록 잠이 오는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활동량이 줄어서 또 맞습니다. 불면증이 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좀 인상 깊은데요. 네네. 그러면 이 불면증에 대한 의학적인 정의도 좀 궁금합니다. 보통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잠을 못 자는 건데 최근에 이제 불면 장애라고 진단 기준을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불면 장애라고 하는 거는 잠을 잘 못 들거나 중간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찍 깨거나 이 세 가지가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리고 그게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적인 불면 장애다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네네. 앞서 말한 조건들을 다시 한번 정리가 가능할까요? 네네. 보통 불면증이라고 하는 거는 증상을 얘기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불면 장애라고 해서 이 병으로 일단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 장애의 진단 기준은 잠을 잘 들지 못하거나 중간에 자주 깨거나 그다음에 아침에 일찍 깨거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불면 장애의 속성으로 얘기하는데요. 요게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다음에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적인 불면 장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면에도 잠이 드는 그 입면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중간에 자주 깨거나 그리고 네. 너무 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맞습니다. 깨는 것, 이렇게 요 3가지 정도의 증상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충족될 때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불면 장애라고 한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잠을 못 자고 자다가 중간에 깨고 이건 이해가 되는데요. 예. 사실 방금 이야기하신 것 중에 아침에 일찍 깨는 건 왜 거기 포함된 건가요? 예. 보통 환자분들께서 이제 잠이 잘 안 드는 거하고 중간에 자주 깨는 건 이해하시는데 아침에 일찍 깨는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되게 나이가 드시면 일찍 주무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일찍 누워서 일찍 깨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시간을 평균 수면 시간이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12시에 누워서 7시에 일어나면 7시간이죠. 근데 9시부터 누워서 자려고 하시면 4시에 깨는 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보면 좀 되겠네요. 예. 근데 그 환자분들께서 되게 이제 9시에 누워서 12시까지 잠을 못 주무신 상태에서 계속 누워만 계시다가
이제 겨우 잠들었다가 한 4시 정도 돼서 깨십니다. 그러면 이제 잠을 적게 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신체적으로 이미 많이 쉬셨죠, 앞에. 활동량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잠을 자야 될 이유 자체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좀 일찍 깨는 경향이 좀 생깁니다. 네. 그러면 이 불면증인 분들은 방금 이야기하신 증상들이 뭐 각각 나타나나요? 아니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잠을 잘 들지 못하는 개시장애 위주인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잠은 잘 드는데 중간에 자주 깨는 게 문제다라고 해서 유지장애를 호소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아침에 일찍 깨는 걸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분이 있고, 같이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합니다. 일주일에 사흘 이상 그렇게 잠과 씨름한다면 좀 얼마나 피곤할지 짐작이 되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그러면 낮에 졸릴 수밖에 없겠어요. 그 불면증 환자분들이 밤에 잠을 못 주무셔서 낮에 피곤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밤에 잠을 충분히 못 자도 낮에는 별로 피곤하지 않고 쌩쌩하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건 이제 신체적으로 신체 자체가 이렇게 숏 슬리퍼라고 해서 이제 잠을 적게 자는 사람. 우리 뭐 예전에 나폴레옹은 4시간만 잤다고 네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적게 자도 충분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그 잠을 적게 잔 거에 대한 어떤 건강적인 영향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잠을 적게 자도 낮에 활동하는 게 수월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럭저럭 견디시는 분들인 거죠. 네. 근데 밤에 잠을 못 자서 낮에 너무 졸린다라고 하는 경우는 밤에 못 자는 그 양상에 대한 좀 탐구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면증인지 아니면 다른 수면 무호흡이나 다른 수면 장애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숏 슬리퍼는 불면장애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죠? 불면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체질적으로 잠을 좀 못 잔다라는 건데요.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잠을 잘 못 적게 자는 게, 잠을 적게 자는 게 어쨌든 건강에 영향을 좀 주는 걸로는 돼 있어서 통계적으로는. 그래서 잠을 적게 자는 게 반드시 좋은 거냐, 그건 조금 더 아직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잠을 적게 자도 그걸 본인이 불면증이라고 인지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일단은 어쨌든 불면증으로 병원에 오시지는 않게 됩니다. 앞서서 이제 불면증이 우울이나 불안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다 얘기를 하셨는데, 예민한 건 어떻습니까? 보통 저희가 불면증을 설명을 할 때 소인적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발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인적 요인은 뭐 성격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의 어떤 예민한 그런 어떤 성격 같은 그런 게 이제 소인적인 요인을 갖고 계시던 분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면증이 생겼다가 내가 안 좋은 수면 습관이 생기면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통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민한 성격이신 분들이 불면증이 생길 여지가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불면증이 생길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울증,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사실 불면증과 함께 많이들 얘기하는 것들인 것 같은데요. 네네. 우울증은 앞서서 얘기해 주셨지만 코골이하고 수면무호흡증 이런 부분도 불면증하고 연관이 되나요? 네. 그 질병마다 조금씩 양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밤에 숨이 안 쉬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밤에 숨을 안 쉬다 보니까 자꾸 우리 머리가 자꾸 깨웁니다, 나를. 숨을 계속 쉬도록 만들어야 되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자주 깨는 양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잠을 자다가 자주 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죠.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되니까. 그러면은 낮에 피곤해서 밤에 누우면은 머리만 대면 잡니다. 그래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심하신 분들은 개시장애보다는 유지장애가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개시장애랑 달리 수면무호흡이나 코골이는 중간에 깨게 만드는 맞습니다. 유지장애가 더 심하다. 예, 그래서 40대 중년 남성이 뭐 약간 좀 비만하신데 머리만 대면 자는데 중간에 너무 자주 깨고 낮에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 사실 수면무호흡을 먼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중에서요, 특히 어르신들은 자다가 네. 다리가 저려서 깬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네,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병이 또 있는데요. 그 나이가 드시다 보면은
다리가 이렇게 자꾸 저리는데 낮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밤에 자려고 누우면 그때부터 자꾸 다리가 저리고 뭐 이렇게 벌레 기어가는 것 같고 저릿저릿해서 자꾸 다리를 자꾸 치게 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는데 낮에는 전혀 문제 없고 낮에도 누울 때는 그렇고 밤 되면 심하고 그런 양상을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안 겪어본 사람들은 짐작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도 네. 좀 짐작이 어려운데 네. 이건 비교적 흔한 질환인가요? 굉장히 흔합니다. 생각보다 흔하고요. 정말 심하신 분들은 밤에 잘 때 계속 주먹으로 발을 치시느라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야구 방망이 같은 걸 이렇게 들고 계시다가 그걸로 다리를 툭툭툭 치느라고 잠을 못 주무신 분도 계시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게 빈혈입니다. 그 빈혈이 생겨서 철분 수치가 떨어져도 하지불안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물론 이제 다른 어떤 신경병증이라든지 그런 것도 물론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빈혈을 먼저 검사를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빈혈이 있으면 빈혈을 해결을 하면 좀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빈혈이 없다고 하시면 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럼 이 하지 불안 증후군 일단 빈혈을 갖다 검사를 해보는데 먼저 하지 불안 증후군을 갖다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게 우선이겠어요? 되게 잠을 못 잔다라고 오십니다. 다리가 저린다고 오시다기보다는요. 그래서 병원에 오셨을 때 잠을 못 잡니다라고 하실 때 저희가 여쭤봅니다. 잠을 못 주무실 때 혹시 밤에 다리가 저리시냐? 그러면은 다리가 저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을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보통 신경과 선생님들은 다리가 저린다라는 걸로 해서 좀 가끔 보시는데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만 저린데 우리 신경 전달 검사나 이런 걸 했는데 신경병증이 없다. 그럴 때 되게 하지불안 증후군을 좀 의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에 일어나야 할 시간에 깊은 잠이 들고 그때 꿈을 자주 꾼다는 말도 하던데요. 꿈은 보통 수면 효율과 연관이 꽤 큽니다. 그러니까 수면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누워있는 시간 대비 실제 잔 시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10시간 누웠는데 5시간밖에 못 잤다. 그럼 효율이 50%밖에 안 되죠. 네. 근데 5시간 중에 5시간 내내 잤다. 그럼 효율이 100%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효율이 낮을수록 꿈을 많이 꾸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 얘기는 누워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꿈을 많이 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에 일어나야 될 시간에 잠이 들어서 그때부터 더 잤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게 돼버립니다. 네. 그러면 실제 누워있는 시간 대비 잠을 잔 시간의 효율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꿈을 좀 많이 꾼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또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또 요즘에 먹방이라고 해서요. 네네. 이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야식하고 수면과의 연관성이 있을까요? 보통 아침에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한테서 야식 증후군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6시, 7시 아침에 6시, 7시에 잠이 들어서 낮에 한 12시까지 잔다라고 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 먹을 시간이 이분들한테는 아침 식사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녁 먹을 시간에 이분들은 점심 시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야식 시간은 이분들한테 저녁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루 3끼 중에 저녁을 가장 많이 먹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야식을 많이 먹게 되고요. 그러면 야식을 먹어야만 내가 잠을 잔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밤에 하루 칼로리 섭취량 자체가 저녁에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중이 많이 늘게 되시는 건데요. 그래서 야식 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가 수면 리듬에 많은 영향을 미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수면 리듬 자체가 식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거죠. 하나 배웠습니다. 또 인생의 또 3분의 1이 잠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삶의 질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어떻게 건강과 직결되는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사실 잠을 적게 자는 사람하고 한 7시간 정도의 잠을 자는 사람하고 비교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통계적으로는 잠을 7시간보다 적게 주무시는 분들, 한 5시간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은 통계적으로는 비만 확률이 좀 높아지고 그다음에 고혈압 같은 그런 어떤 심혈관계 합병증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좀 증가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사망률이나 이런 것도 약간 높아진다라고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7시간 정도 자두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7시간보다 많이 잔다라고 할 때는 그 연구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져서
7시간보다 많이 자는 거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게 자는 부분은 어쨌든 건강에 영향을 좀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통계적인 수준에서는 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수면의 단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수면 단계는 매번 들어도 이해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네.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 쉽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보통 얕은 잠, 깊은 잠 보통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 그래서 1단계, 2단계의 수면은 얕은 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는 깊은 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렘 수면이 나오는데 렘 수면도 얕은 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렘 수면 요 순서로 가는 게 한 사이클이 이렇게 돌게 됩니다. 네. 이 한 사이클이 밤에 자는 동안에 한 5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한 사이클이 보통 한 60분에서 90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5번 정도의 사이클이 되면서 7시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얕은 잠은 1단계, 2단계 렘 수면, 깊은 잠은 3단계, 4단계 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꿈도 얕은 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꿈도 얕은 잠에 해당하고 그리고 1단계, 2단계 렘 수면까지가 이제 얕은 단계, 그리고 3, 4단계가 깊은 단계고 이게 우리 자는 동안 한 4-5번을 반복하면서 7시간 정도 자게끔 된다. 맞습니다. 네. 이게 조금 더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1, 2, 3, 4로 하면은 쉬운데 렘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렘이 뭐예요? 렘 자체란 말은 Rapid Eye Movement라고 그래서 안구 움직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렘 단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로 꿈을 꾸는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력을 이렇게 보존하는 데 꽤 영향을 미치는 수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되면은 그 사람이 자는 동안에 눈이 자꾸 이렇게 안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안구 움직임을 나타내는 수면 단계다라고 해서 렘이라고 부르고요. 이 렘 단계 때는 근육의 힘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근육 힘이 빠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기린이라든지 이런 커다란 동물들은 렘이 길면은 잡아먹힐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렘이 짧은 편에 속하고요. 근데 뭐 이렇게 동굴 속에 사는 그런 동물들은 렘이 길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 렘이 길어서 이제 몸집이 작은 대신 기억력 보존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고요. 사람은 그 중간 정도에서 렘이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이제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렘 수면 때문에 이 수면 단계를 이해하는데 좀 많은 혼란이 저는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몸에 힘이 쫙 빠지니까 이게 얕은 수면이 아니라 깊은 수면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들고 네. 근데 실제로 렘 수면은 얕은 수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단계에서 또 여러 가지 기억이나 우리의 어떤 그동안 낮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뭐 뇌에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얕은 또 수면이라고 하니까 이게 얕은 수면인데 렘 수면의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은 깊이 잠들어야지 사람이 완전히 뻗어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이게 막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렘 수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우리 뇌가 충분하게 쉰다기보다는 오히려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 꿈을 꾸니까 우리 꿈이라고 하는 거는 뇌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활동성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렘 수면 때는 깊은 잠이라기보다는 얕은 잠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요. 대신 근육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깊게 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뇌 자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얕은 잠에 해당하고요. 문제는 이 우리 몸이 깊은 그 근육에 힘이 다 빠져야 되는데 그 꿈수면 행동 장애라고 해서 밤에 잠꼬대 심하신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은 그 렘 수면 때 근육에 힘이 빠지는 게 약해집니다. 일종의 노화인 거죠. 그래서 그게 약해지다 보면 꿈을 꾸는 행동을 그대로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꿈에서 뭐 도둑과 싸운다 이러면은 자다가 근육에 힘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풀리면서 옆 사람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꿈수면 행동 장애라고 생기는데 보통 그 꿈수면 행동 장애가 나이가 들어서 생기다 보니까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치매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정상적인 노화 과정 중에서도 렘 수면에서 근육이 완전히 뭐 락다운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풀리는 게 정상적인 노화 과정 중에서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노화 과정상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그 밤에 자는 동안 잠꼬대하는 게 좀 심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다만 그 렘 때 근육에 힘이 소실되는 게 명확하게 이렇게 관찰됐다라고 할 때는 그 현상 자체가 파킨슨병
환자분들한테서 많이 관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킨슨병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은 향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추적 관찰을 좀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아니, 오늘 수면 단계, 그리고 렘 수면, 그리고 렘 수면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꿈수면 행동장애 같은 걸로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좀 확실히 이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수면 습관에 관한 걸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네. 일단 수면도 습관은 맞는 건가요? 수면 습관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예, 보통 우리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실제로 그게 뭔지는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는 거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무조건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네, 우리가 기상 시간이 취침 시간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정해 두셔야 됩니다. 그 뭐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습관상으로 해서 정해질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7시에 일어난다든지 8시에 일어난다든지 그렇게 명확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항상 규칙적이어야 되고요. 네. 그 시간에 7시간 정도 전이 되면 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6시에 항상 일어나기로 결정을 했다. 네. 그러면 보통 한 11시쯤 잠이 오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근데 내가 7시에 일어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12시에 잠이 오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요. 내가 10시에 일어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새벽 3시는 돼야 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을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는 시간 7시간 정도 전에 잠이 오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잠을 자도록 한다라는 게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사실 일어나는 시간을 갖다가 고정시켜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도 많은 분들이 사실 늦게 일어나는 분들은 그걸 뭐 알람 시계나 이런 것들 맞춰놓고 일어나면 되는데 네네네. 불면증에 아까 말씀하신 증상 중에 너무 일찍 일어나는 분들은 네네. 그 시간을 어떻게 고정을 시켜놓는 게 좋을까요? 일어나시는 분, 그게 너무 일찍 일어나신다라고 할 때는 뭐 그 새벽 원인 뭐 4시, 5시 일어나는 분들 많을 텐데.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만약에 8시, 9시부터 자려고 누워서 새벽 4시에 일어나시는 거라 하면 네. 그러면 오히려 늦게 주무셔야 되는 거죠. 12시쯤 자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12시부터 누웠는데 4시에 깬다. 네. 이럴 때는 잠 자체가 적게 주무신 거고 뭐 그럴 때는 이제 약을 쓴다든지 치료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9시부터 누워서 새벽 4시 깼다 이러면 다 주무신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수면의 그 큰 어떤 하루 중에 모든 것들 좀 살펴보고서 판단할 필요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보통 환자분들 뵈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부터 시작해서 낮에 뭐 하시는지, 언제 누우셨는지 다 여쭤보고 자기 전에 몇 시부터 누우셨는지, TV는 몇 시부터 보셨는지, 누워서 보시는지, 앉아서 보시는지 이런 거 다 여쭤보면서 하루 생활을 점검을 합니다. 그 수면에 있어서 불면증과 관련해서요. 낮에 낮잠을 자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 낮에 한 뭐 30분 정도는 괜찮다라고 일단 돼 있기는 합니다. 근데 낮에 누워있는 시간도 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잔 거죠. 머리가 자야 되는데 몸으로 대신 쉰 겁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7시간을 잔다고 하면 나머지 17시간을 움직여야 24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7시간을 잘 자기 위해서는 나머지 17시간을 열심히 움직이셔야 되고요. 근데 17시간 동안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밤에 7시간에 아무래도 지장을 주는 거죠. 건강365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정석훈 교수와 함께 하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불면증으로 진료실을 찾는 분들, 사실 불면증으로 이제 병원까지 찾을 정도면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불면증보다는 좀 더 심각한 단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 내과 선생님들이 혈압 재시죠. 네. 그다음에 뭐 이래서 혈당. 당뇨를 간다고 혈당을 재시죠. 네. 근데 불면증 때는 아무것도 안 재세요. 우리가 잠 못 잔다 그러면 재는 게 없죠, 사실. 네네. 예, 재셔야 됩니다. 혈압이랑 혈당을요? 그렇죠. 혈압이랑 혈당처럼 4가지를 재셔야 됩니다. 몇 시에 누웠냐, 몇 시에 잠들었냐, 몇 시에 깼냐, 몇 시에 일어났냐. 그래서 내가 눕기 시작한 시간, 네. 그다음에 실제 잠이 든 시간, 그다음에 아침에 깬 시간, 그리고 일어난 시간. 네. 이 4가지가 혈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4시간이 7시간 내로 들어오도록. 7시간 내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보통 7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다고
평균 수면 시간을 얘기를 하니까요. 네네. 그러면은 7시간 정도 이내로 내가 눕고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맞춰주면 네. 그거 자체가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수면 습관을 맞춰주는. 그래서 저는 항상 먼저 그것부터 잽니다. 그게 혈압이라고 생각하고 재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확인한 뒤에는 다음에는 어떤 것들을 이제 진찰할 때 하시나요? 제일 첫 번째는 그 네 가지 단계가 만약에 너무 이렇게 넓다. 예를 네. 들어서 9시부터 누워서 아침 7시에 일어나신다. 네. 그럼 거의 한 10시간 누워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이제 누워있는 시간 대비 실제 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수면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수면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분모가 작아져야 됩니다. 그럼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면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은 누워있는 시간을 더 늦게 누우시거나 아니면 일찍 일어나도록 만드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서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면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면 효율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잠을 더 잘 잤다고 느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눕기 시작한 시간부터 아침 일어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압축하는 그런 과정을 먼저 좀 해드리고요. 네. 그거를 먼저 한 다음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잔다. 그럴 때는 잠이 드는 게 문제냐 중간에 깨는 게 문제냐 네. 그걸 따져서 잠이 드는 게 문제면 거기에 해당하는 약 중간에 깨는 게 문제면 거기에 해당하는 약 이런 거를 좀 드리는데요. 그 전에 물론 이제 뭐 하지불안 증후군, 수면 무호흡 장애 이런 이제 병들을 물론 감별은 해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면 효율을 봐서 길이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수면에 잠이 드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건지 유지되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약을 이제 처방을 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 수면 불면증에도 기질적인 원인들이 있나요? 뭐 MRI 검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나요? 아니면 뭐 수면다운 검사나? 보통 그게 필요한 정도는 불면증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뭐 선망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야말로 현상 자체를 불면증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기질적 그런 현상을 이제 볼 때는 그렇게 필요한데요. 그냥 단순히 잠만 못 주무시고 정신은 좀 깨끗하시다. 그런 경우는 사실 MRI까지 검사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방금 얘기를 하셨을 때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단어가 선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선망이 뭐죠? 선망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신체적으로 허약해지시거나 뇌에 어떤 문제가 있으실 때 밤에 이렇게 좀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과한 행동을 하시는 그런 걸 이제 선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선망이 계실 때는 가족분들은 이제 환자가 잠을 못 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네. 거죠. 근데 사실 불면증이라기보다는 선망이 있으신 거죠. 네. 예. 사실 지금 계속 이 불면증에 대한 것 그리고 수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불면 장애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소인들을 얘기를 하셨고 사실 뭐 불안이나 우울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이제 있으면서 불면증이 생기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지속된 경우 이제 아마 병원에선 불면 장애라고 진단받고 이제 진찰도 받고 검사도 할 텐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는 심리적인 요인들을 교정했을 때 불면이 교정되느냐가 좀 궁금하고요. 네네. 그리고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실제로 약을 쓸 때 수면제도 있지만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를 쓰는 경우로 효과를 보는 것들을 어떻게 좀 조절해 가는지 이런 것들 조금 구체적인 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이게 수면 장애로 환자분이 병원에 오셨지만 불면증이냐 아니면 우울증이나 불안증이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잠은 못 잤지만 사실은 그 잠을 못 주무신 이유가 그냥 잠만 못 주무신 게 아니라 우울증이 심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기력도 없고 입맛도 떨어지고 자꾸 이렇게 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우울증으로 오신 거라 그러면 수면도 중요하지만 우울증 자체가 좋아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항우울제를 같이 좀 써야 돼서 우울증을 좀 해결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네. 환자분이 밤에 불안해서 잠을 못 주무신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밤에 불안한 게 이렇게 안정이 되지 않아서 못 주무신다. 네. 그럴 때는 안정제를 써서 불안을 가라앉혀 드렸을 때 잠을 잘 주무신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역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을 때 수면제만 쓰면 효과가 안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수면제라고 하면 졸피뎀이라는 얘기를 그 약을 많이 쓰죠. 성분명이죠, 졸피뎀. 네. 그 졸피뎀이라고 하는 그 수면제가 그러면은 만약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는 환자한테 쓰기만 하면 잠은 얼추 조금 주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안증과 우울증이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약을 써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불면증이 있을 때 그 불면증이 진짜 불면증인지 네. 아니면 우울증이나 불안증은 아닌지 이런 거 감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는 약도 종류에 따라서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효과도 뭐 그게 제대로 들어야 그게 정확한 진단이 돼야 또 약도 효과를 발휘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하나 궁금한 게요. 네네. 신경 안정제를 갖다가 불면의 목적으로 쓸 네네. 때는 불안의 요소가 있을 때 이제 쓰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네네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때는 졸피뎀으로는 일반적인 그 수면제 많이 쓰는 처방한 네네. 수면제로는 효과가 없다는 건가요? 수면제는 사실 안정제와 거의 유사한 약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안정제도 잠을 재우는 약들이니까요. 네. 그래서 수면제는 사실 안정제들 중에서 수면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졸피뎀 같은 경우는 안정제와 거의 유사하지만 불안 효과가 없는 안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수면제로 많이 쓰시는 그런 약들이 또 있습니다. 뭐 약 이름 얘기해도 되는지? 약 이름, 예, 네네. 약 뭐, 그 성분명이면 좋은데요. 네.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그 졸피뎀하고 여기 신경 안정제에서 졸피뎀이라는 성분 자체가 그러니까 불안에 대한 효과를 뺀 약이라는 거는 네네. 그러니까 졸피뎀이 나중에 개발된 약일 텐데 네네. 결국은 기존의 신경 안정제에서 어떤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요인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졸피뎀이 나온 거 아닌가요? 네. 기존의 신경 안정제는 저 신경 안정제라고 하는 거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증을 줄이기 위해서 신경 안정제를 쓰는 거고요. 근데 부작용이 기억력 장애라든지 낙상이라든지 근육 이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안정제를 많이 쓰면 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졸리고 넘어지고 네. 휘청거리고 그런 증상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안정제 성분을 뺀 수면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 졸피뎀이 되겠고요. 그래서 졸피뎀은 항불안 효과는 없이 수면 장애에만 그 효과가 있는 약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좀 그런 개념이 있군요. 네. 근데 만약에 불안으로 유도된 불면증이라고 한다면 이 졸피뎀 성분으로는 잘 수면이 이렇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높다. 네. 그럴 때는 신경 안정제를 써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예, 이렇게 좀 그 수면 장애가 있을 때 치료하는 약들에 대한 것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우리가 조금 수면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나 이런 네네. 것들을 조금 개선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수면제가 위험하냐라는 문제인데요. 네. 수면제는 과다 복용을 하면 위험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보통 수면제를 예를 들어서 뭐 잠이 안 온다고 해서 5알, 10알, 20알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네. 그거는 당연히 위험하죠. 과다 네. 복용을 한 거니까요. 네. 근데 수면제를 뭐 반알이나 한 알 정도 이렇게 소량으로 쓰시는 거는 내가 잠을 못 자서 힘들어하는 거하고 그 소량을 정확하게 잘 맞춰서 쓰는 거에 이득을 따졌을 때 어떤 게 더 나을 거냐 이걸 좀 따져서 결정할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환자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주변에 이제 입소문으로 주변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이런 거 드셔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네. 멜라토닌은 이게 정확히 뭐 효과가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멜라토닌은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면제라기보다는요. 수면 주기를 맞춰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멜라토닌을 드시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패턴으로 바꿔주는 약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멜라토닌을 드시면 일찍 잠이 오게 되니까 수면제처럼 이렇게 활용이 되실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군요. 네. 근데 만약에 적정한 시간에 주무시는데 멜라토닌을 드시면 패턴 자체는 동일해지기 때문에 멜라토닌을 드신다고 더 잘 자는 느낌이 잘 안 듭니다. 그럼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뭐 해외 여행을 한다거나 시차 적응할 때 조금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멜라토닌을 드시고 시차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2주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뭐 장기간 가신다고 하면 도움이 되지만 금방 갔다 오시면 사실 큰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죠.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니까 한 1-2주 정도 걸린다. 이것도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 멜라토닌이 근데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오시는 약은 금방 이렇게 농도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 속효성 제제라서 그런 경우는
시차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이고요. 예. 그다음에 장기 지속형이라고 그래서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지는 멜라토닌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중간에 잠을 자주 깨는 어르신들, 예. 5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만약에 중간에 너무 자주 깨신다. 그럴 때는 오히려 장기 지속형 멜라토닌이 좀 도움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도 전문의하고 상담을 통해서 네네. 제대로 이렇게 알고서 복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석훈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사실은 지금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앞서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이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비약물 치료, 그러니까 수면 환경과 관련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할 것 네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 비약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면 효율을 개선하는 부분하고요. 네. 잠을 자는 환경을 개선하는 그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잠을 자는 공간과 활동하는 공간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잠은 침대에서 주무시더라도 뭐 TV를 보신다든지 활동하는 거는 거실에 나와서 앉아서 생활을 하시다가 잠이 올 때가 되면 그때 이제 들어가서 눕고 잠이 안 오시면 다시 나오고 그래서 침실과 잠을 자는 것 사이에 연결고리를 강화시키는 작업 이런 게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수면 효율을 높이는 방법. 그래서 누워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셔서 상대적으로 잠을 잔 시간에 그런 거의 효율을 높이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공간하고 활동하는 공간하고 확실히 분리를 해야 된다 이 네네. 얘기를 하셨고, 물론 텔레비전을 갖다가 거실에 두고 이제 방에서 침대에서 잠만 자면 좋은데 방에 들어왔는데 계속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손에 맞습니다. 들려 있는 경우가 네네. 많아가지고 네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수면 패턴과 굉장히 연관이 많은데요. 내가 만약에 12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시는 분이다. 근데 9시부터 누워서 스마트폰을 계속 이렇게 누워서 보시면서 12시까지 계셨다. 네. 그러면 사실은 누워있는 시간만 더 늘리신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럴 때는 당연히 스마트폰이 앉아서 하신다든지 밖에 나가서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더 맞는 얘기 같고요. 12시부터 누워서 아침에 7시에 일어나시는데 12시부터 누워서 잠이 안 와서 스마트폰을 계속 누워서 보신다. 그런 경우는 불면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아, 이 스마트폰의 그 조명이 눈을 통해서 우리 뇌를 자극을 하면 잠을 못 자게 만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 흥분시키는 그런 맞아요. 컨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잠을 잘 자게 하는데 오히려 더 방해 요소가 되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분들은 결국은 스마트폰 보시다가 늦게 주무시게 되니까 맞아요. 아침에 결국 늦게 일어나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면 주기 자체가 뒤로 늦춰지게 되는 거죠. 결국 스마트폰하고 좀 자기 전에는 확실히 분리해 두는 것, 충전하는 공간을 갖다가 좀 방에다 두지 않는 방법들을 좀 둬야 되겠네요. 사실은 알람 맞춘다고 스마트폰으로 또 옆에다 두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 네. 보면은 또 이게 보시게 되죠. 예, 떨어질 수가 없던데요. 네. 이제는 불면증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저희가 담아봤는데요. 리포터 전소연 씨가 취재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잠을 좀 잘 자는 편이거든요. 근데 숙면을 취하기보다는 잠자는 시간은 긴데 꿈을 좀 자주 꿔요. 그래서 어쩔 때는 수면 시간은 되게 긴데 꿈을 꿔서 그런지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불면증에 해당하는 건지, 이렇게 좀 숙면하지 못하고 긴 시간을 잔다고 해도 꿈을 좀 많이 꾸면 이것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잘 잘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진짜 궁금한 게 목련병 있잖아요. 그것도 불면증의 한 증상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돌아다니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열심히 깨워놓고 다시 자고 일어나서 나한테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불면증의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새벽에 잠을 잘 못 자는데 이게 불면증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12시가 넘으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고 테레비를 끄면 불안하고, 그래서 테레비를 끈다고 잠을 바로 드는 게 아니라 잠이 안 들어서 자꾸 다시 테레비를 켜게 돼요. 자칫하면 3시가 넘어가요.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어쨌든 간에 6시 반에서 7시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점심 먹고 나면 또 잠이 막 쏟아져가지고, 이게 진짜 불면증인 건지, 왜 테레비를 끄면 불안하고 테레비 끄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눈이 말똥말똥해요. 그래서 다시 켜게 되거든요. 이게 불면증인가요? 이거를 어떻게 제가 고쳐나가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네,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새벽에 유독 잠을 못 잔다는 분이신데 12시가 넘으면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신대요. 그래서 TV를 계속 껐다 켰다를 계속 반복하는 상황이 되는 네. 그래서 이게 결국 새벽 3시가 넘어서 잠을 못 자고 결국 회사 가려면 6시쯤 일어나셔야 되는데 결국 낮에 또 잠을 더 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된다고 하는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그게 이제 사실은 잠을 잘 주무신 분 같은 경우는 네. 12시에 누워서 잠들고 아침에 7시에 일어나시면 그냥 깨어나시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한 3시, 4시까지 누워는 계셨는데 잠을 못 주무신 상황인 거죠. 네. 이게 얘를 그냥 효율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누우셨습니다. 몸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보통 밥을 먹지 않아도 빵 먹고 초콜릿 먹고 이러면 칼로리를 섭취하듯이 네. 머리는 못 잤지만 신체적으로 쉬기는 하신 거죠. 아.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가 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쉬셨기 때문에 일단은 쉬신 거는 맞는데 머리가 못 자다 보니까 좀 피곤하신 부분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아예 잠을 줄이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12시가 아니라 한 2시, 3시부터 자서 아예 늦게 눕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 잠이 오히려 줄어들죠. 그렇죠. 대신 누워있는 시간은 줄었습니다. 그러면 신체적으로 말하자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잠이 잘 오겠네요. 그 다음날 오히려 더 나아져요. 그런 방법이 있네요. 예, 그렇게 하거나. 네네. 근데 그렇게 해도 너무 잠이 그냥 너무 적게만 주무셨고 계속 힘들다. 그럴 때는 결국 수면제 같은 거를 조금 쓰셔야 될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TV를 끄면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이거는 왜 그러죠?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이렇게 수면 장애보다는 불안 장애로 조금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환자분을 좀 만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TV를 끄셨을 때 어떤 부분이 불안한 건지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조용한 환경 자체가 불안한 건지 아니면 어두운 게 불안한 건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네. 너무 조용해서 불안하다. 그러면 우리 왜 백색 소음이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걸 좀 해두는 것도 방법이고 너무 어두운 게 불안하다. 그러면은 불을 조금 켜두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을 켜두면 잠을 못 자는 걸로 이렇게 작용을 하긴 하는데요. 네. 불안하신 분들은 불을 켜두는 게 오히려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잠을 잘 자는 분이신데 네네. 근데 자는 시간은 좀 긴데 이분은 또 꿈을 얘기하셨죠. 꾸셔서 네. 아침에 되면 피곤한데 도대체 이것도 불면증일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셨거든요. 네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꿈은 효율이 낮아지면 좀 많이 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수면 시간이 길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오히려 수면 시간을 좀 줄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꿈이 좀 줄어들 여지가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 계속 많다. 그럴 때는 수면 무호흡이라든지 다른 수면 질환이 있어서 그 중간에 효율이 좀 깨져서 꿈을 많이 꾼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지불안 증후군하고 같이 잘 동반되는 주기성 사지운동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다리를 자꾸 툭툭 차는 건데요. 네. 그래도 이제 수면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꿈을 자주 깰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호흡이 심해도 꿈을 좀 자주 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네. 꿈을 좀 자주 꾸십니다. 그래서 꿈꾸는 거는 정상적인 거긴 한데 네네. 꿈꾸는 게 너무 힘드시면 네. 그럼 이제 꿈을 줄이는 약을 좀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고요. 아, 꿈을 줄일 수 있는 약도 있군요. 예, 꿈이 조금 줄어들게 하는 약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동생분이 목류병이신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자기를 깨우고 네. 그 다음은 마치 또 잠을 자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네네네. 혹시 이런 것도 불면증일 수 있느냐? 예, 목류병이 이제 우리 아동 청소년에게서 나타날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한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보통 한 7살에서 10살 사이의 아동들한테서 나타나는 경우는 위험한 물건만 좀 치워주고 시간이 지나면 차차 좀 나아집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좀 지켜보고 해도 되는데요. 나이가 드셔서 생겼을 때는 이게 꿈 수면 행동 장애인지 아닌지를 감별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수면 다운 검사를 해서 꿈 수면 장애다라는 걸로 확진이 만약에 되는 방향이면 오히려 약을 좀 쓰시면서 다른 이제 파킨슨 병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좀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네. 검사를 했더니 그게 없고 그냥 일시적인 그냥 목류병이었다. 그럴 때는 좀 지켜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잠을 참 잘 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또 교수님 통해서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잘 들었고요. 리포터 전세현 씨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불면증을 주제로 말씀 나눴습니다. 네, 사실 네. 코로나19로 불면증을 고생하는 분들이 늘지 않을까 걱정이기도 한데요.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시간 통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수면제 드시는 시간을 조금 말씀을 아직 못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보통 수면제를 자기 30분 전에 드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자고 싶은 시간에 30분 전에 드시면 안 됩니다. 잠이 올 시간에 30분 전에 드셔야죠. 예를 들어서 7시에 일어나시면은 12시에 잠이 오게 돼 있으니까 수면제를 드시더라도 11시 반에 드셔야 되는 거죠. 근데 환자분들은 일찍 주무시려고 자꾸 9시부터 드시고 계세요. 예. 그러면은 내가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면 12시 돼야 잠이 오는데 9시부터 드시면 3시간 있다가 효과 나타난다라고 느끼십니다. 근데 그거는 수면제를 그냥 일찍 드신 거지 예, 아직 잘 시간이 안 돼서 잠이 안 왔던 거죠. 근데 그걸 모르면 수면제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복용을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안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드시더라도 제대로 드셔야 됩니다. 시간을 잘 맞춰서 제대로 드시는 거를 좀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주말에 몰아자는 건 어때요? 평상시에 만약에 못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일 때문에 잠을 적게 주무시는 분이라 그러면 주말에 주무시는 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주중에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주말에 몰아 주무시면 또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중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항상 규칙적이시면 좋겠고요. 근데 주중에 잠은 잘 주무시는데 잠이 부족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주말에 좀 회복을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불면장애에 대해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석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의학 전문 기자 박광식이었습니다.